부자들의 돈이 흐르는 방향으로 부동산 방향도 움직인다. 설해마을, 트리마제, 나인원 한남 이런 부자 동네 다 살아보셨잖아요. 살아보면서 좀 어떤 걸 느끼셨는지. 설해마을 고급 빌라랑 이제 트리마제랑 나인원 한남 상품이 다 달라요. 그래서 빌라랑 아파트랑 직선 비교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트리마제는 뷰를 되게 포커싱을 한 고층 아파트고, 나인원 한남은 이제 뷰보다는 이제 저층 상품인데, 저는 근데 설해마을에 저는 30년 넘게 살았어요. 제가 7살 때부터 살았어요. 그때는 방배중학교 밑에가 있으면 밑에 주택에 살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급 빌라들이 대규모로 막 개발이 됐던 시기가 있거든요, 설해마을에. 그때 이제 빌라에 되게 오래 살다가 독립을 한 거죠. 그 다음에는 설해마을 빌라를 매매를 했어요. 그땐 되게 나이가 일단 첫 번째 어렸고요. 제가 지금처럼 부동산을 공부하고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그런 선택을 안 했겠죠. 굉장히 그 선택을 하고 나중에 집을 팔 때 되게 많이 후회를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설해마을 빌라를 매매했을 때에는 부동산 경기가 진짜 안 좋았을 때였어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엄청 하락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언론 기사들 찾아보면 막 아파트 끝났네, 주택으로 돈 버는 시대 끝났네 막 이랬는데, 그때 제가 독립을 해야 돼서 대출을 좀 받고 이제 제 돈 몇 억을 보태서 이렇게 첫 집을 매매를 하게 된 거였어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도 설해마을 그 빌라, 제가 산 빌라가 13억이 넘었어요. 팔 때는 15억인가 14억 5천인가 이 정도를 받았는데 혼자 살기 너무 좋은 거예요. 복층 빌라였거든요. 테라스도 있고 쾌적한, 그리고 녹지가 바로 앞에 있어서 녹지도 보이고 멋도 있고, 그래서 이걸 매매를 했는데, 결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신혼집으로는 아파트가 더 낫겠다. 왜냐하면 설해마을 빌라촌이 다 이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되게 장점은 프라이빗하죠. 아무것도 없고 사람들 잘 안 다니고 조용한 동네예요. 그래서 살기는 전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반포 아파트가 너무 비싸니까 가성비는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안 오르고 싼 이유가 다 있는 거죠. 네, 일단은 뭐 제가 전철은 잘 안 타지만 차로만 이동하시는 분들은 크게 불편하진 않지만 차로 이동하는 교통도 그렇게 편하진 않아요, 사실. 근처에 역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여기는. 네, 걸어서 한 20분 정도 가야 돼요. 가장 가까운 역이 서초역하고 고속터미널역이에요. 동강단지랑 신동강단지 일대가 예전에 이제 탑급 연예인들하고 재벌들이 진짜 많이 살았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빠져나간 거죠, 이제. 설해마을 같은 경우는 점점점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좀 하향세를 걷고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설해마을 고급 빌라촌은 옛날 90년대 형성이 된 거거든요. 방배중학교가 있으면 이 밑에를 우리가 보통 설해마을이라고 불러요. 이게 상권, 여기가 주로 설해마을 메인도로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 전통부촌이라고 하면 방배중학교 뒤를 얘기하는 건데, 하나는 동강단지, 이쪽이 동강단지고요. 동강단지는 주택도 많고 그리고 빌라들도 많고요. 이쪽이 신동강단지예요. 신동강단지도 주택과 빌라들이 섞여 있었는데, 최근에는 빌라 부지들이 좀 많이 팔리면서 원룸들이 되게 많이 들어와서 약간 부촌 이미지가 희석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동강단지는 아직까지는 원룸들이 이런 건 별로 없는데, 아무래도 설해마을 자체가 좀 힘을 잃다 보니까 동강단지도 평당 가격으로 보면 생각보다 되게 싸요. 일단은 제가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전제는 빌라는 개별성이 엄청 강해요. 동일한 상품이 아니잖아요. 아파트처럼 뭐 3,000세대 들어가 있고 34평이 동일하게 거래가 되고 시세는 얼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품은 아니거든요. 실거래를 보면 평당 5천, 6천을 잘 못 넘어가요. 근데 지금은 반포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아리팍이라든가 뭐 이런 데가, 물론 호가가 지금 1억 4천, 뭐 5천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평당 20평대, 30평대가 뭐 1억 한 3천대까지는 실거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원밸리 30평대가 지금 45억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원밸리에선 전용 84밖에 못 사는데 여기 가면 전용 뭐 200 이상의 고급 빌라를 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드라마틱하게 벌어져 있어요. 여기는 왜 그렇게 가격이 탄력을 받지 못할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 개발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요. 이런 빌라들 있잖아요. 다 쪼개져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단독 개발밖에 안 돼요. 다 연식이 다르고 소유주 다 다르고 좀 우후죽순으로 뻗어 있어서 이게 단독 개발을 하지 않으면 좀 개발하기 힘든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단독 개발 한다라고 해도 기존에 6가구 12세대밖에 안 되고 땅도 되게 좁아요.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 다 2종 주거 지역인데 올릴 수 있는 것도 5층, 6층밖에 안 되고, 주변이 역세권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상권이 있는 데도 아니고, 좀 아파트 생활을 좀 선호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매매를 받으면서 가격 탄력을 좀 못 받는 것 같아요. 이걸 매각을 하고 이제 집을 되게 많이 알아봤었어요. 신혼집을 알아봤었어야 되니까. 제가 나름 가진 예산의 제약 안에서 막 집을 알아보러 다녔었는데, 그때 제가 성수동을 갔어요. 원래는 제가 트리마제도 보고 갤러리아 포레도 보고 여러 가지 집들을 봤어요. 제가 그 당시에 집을 알아보러 다닐 때 임장 다닌다라고 하죠. 그래서 아파트를 정말 100채를 넘게 본 것 같아요. 성수동에 잠깐 사셨고 그때가 트리마제. 네네, 2년 거주했어요. 여기 성수동 3대장이라고 불리는데요.
갤러리아 포레랑 아크로스홀 포레스트랑 트리마젠 여기 있습니다. 한강변 바로 앞에 있어서 뷰가 되게 좋아요. 제가 살았던 57평형은 뷰가 되게 베스트인 세대는 아니었어요. 저는 전월세로 살았고요. 그 56평이 뷰가 훨씬 더 좋아서 57평보다 56평이 더 비싸요. 트리마젠 같은 경우는. 57평 같은 경우는 지금 평당 한 8천 정도의 실거래가 찍혀 있고 56평은 평당 1억 정도의 시세가 찍혀 있으니까 뷰의 가치가 한 10억 정도 갭이 벌어지는 거죠. 당시에는 아크로스홀 포레스트가 올라오기 전이에요. 지금 성수동의 대장이라고 하면 아크로스홀 포레스트잖아요. 요거잖아요. 서울에 하이엔드 아파트가 어딨어? 라고 물어보면 딱 세 군데 정도를 얘기를 해요. 보통 이제 나인원 한남, 한남 더일, 그리고 아크로스홀 포레스트를 얘기를 하고요. 아크로스홀 포레스트는 38평이 있지만 근데 77평하고 62평이 좀 많아요. 그래서 원래 처음에 얘네가 시행사에서 개발을 할 때 38평의 계획이 없었어요. 원래. 근데 그 당시에 또 분양시장이 안 좋아서 77평을 반으로 쪼개서 38평을 분양을 한 거예요. 그 구조가 이상해요. 38평 가평은. 방이 일단 2개고요. 38평인데 그 방 2개가 딱 붙어 있어요. 그 뭐지? 방 2개가 딱 붙어 있고 딱 나가면 거실인데 거실은 큰데 방은 되게 좁아요 또. 근데 거기 사는 후배가 있어요. 후배도 혼자 사는 후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매각을 했는데 28억에 사서 43억에 매각을 했어요. 그걸 매각을 했는데 산 사람도 혼자 사는 사람이었대요. 남자. 그런 수요를 좀 충족시켜주는 게 38평인데 38평은 정상적인 가족이 살기에는 조금 이제 이 구조가 이상하긴 해요. 그 다음에 나인원 한남 가신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나인원 한남 분양을 신청을 해놓고 그러고 나서 분양에 당첨이 되면 지어지는 기간이 또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 어디 살아야 될까 또 고민을 하다가 이제 트리마제를 간 거죠. 한강진역 쪽이군요? 네네. 나인원 한남 여기 후문에서요. 여기가 지금 이 상권이 되게 핫하거든요, 지금.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드리면 제가 나인원 한남 분양을 받고 이제 지어질 때 이 뒷골목을 되게 많이 갔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여기 상권 형성이 아예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여기가 평당 5천에서 6천이었어요. 지금 1억 7천입니다, 여기. 제가 처음 갔을 때는 이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긴 한데 여기가 차가 다니기도 너무 안 좋고 상권이 형성되기에는 불리한 구조인 거예요. 그리고 길도 좁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뭐 역세권도 아니고 여기 이태원역에서 꽤 걸어가야 돼요. 한강진역은 그렇게 좋은 역이 또 아니거든요. 지하도 굉장히 깊고. 그래서 여기가 상권이 들어오면 형성은 좀 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핫해질 거라고는 예측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기가 막 평당 9천에 팔렸거든요, 여기가. 9천에 사서 이분은 신축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정도 코너변에 있는 요 정도면 호가한 평당 거의 2억 불러요, 지금. 되게 많이 올랐죠. 근데 나인원 한남은 그럼 왜 이렇게 오른 거예요? 저는 이게 결국은 하이엔드 주택으로 가게 되면 대체재가 있느냐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체재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짱이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까 전에 제가 살펴봤던 트리마제나 갤러리아 포레나 그리고 시그니엘도 마찬가지고 고층 타워형 아파트를 선호하는 그런 세대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저층의 어떤 게이트형 아파트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일 높은 층이 9층밖에 안 돼요, 여기는. 그리고 여기에는 101동부터 104동까지가 9층이고요. GDGB 펜트고요. 저는 그 앞동에 살고 있는데 여기가 다 펜트가 있고요. 75평이 여기 안쪽에 들어가 있고요. 여기가 89평형 그리고 1층에는 이제 듀플렉스가 있어요. 근데 여기 나인원 한남 듀플렉스가 최근에 200억에 거래가 됐거든요. 실거래가. 그래서 아파트 역사상 최고가예요, 이게. 듀플렉스가 제 상품이 되게 좋거든요, 되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듀플렉스를 대체할 수 있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없다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주택형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파트가 아니라 차를 타고 자기 전용 차고지에 차를 대고 걸어서 집으로 갈 수 있어요. 그걸 다 연결해놨어요. 주택처럼. 저희가 주택에 성북동 평창동 주택에 살면 차를 딱 대고 계단으로 올라가면 자기 집이잖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나인원 한남은 앞서서 말씀해주셨던 고급 빌라와 타워형의 그 중간 느낌이라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전형적인 판상형 아파트인데 주택을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든 거죠. 그 듀플렉스로. 물론 한남 더일도 그런 듀플렉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PH129도 듀플렉스로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돼 있는 데는 없어요. 한남 더일은 오히려 단층 펜트가 훨씬 더 인기가 많아요. 듀플렉스 펜트보다. 인기 별로 없어요. 듀플렉스가. 근데 여기는 1층 듀플렉스가 인기가 진짜 많아요. 여기에 사시는 분들 중에 예산이 크게 구애를 안 받는 그런 부자분들 보시면 89평 살다가 그 듀플렉스로 이사 가고 싶어 하는 친구가 꽤 있어요. 제 후배도 그랬어요. 그래서 제 후배가 당시에 89평을 살다가 듀플렉스로 이사를 가고 싶어서 매물도 몇 개 없어요. 거기 나와 있는 집에다가 좀 딜을 했었는데 150억을 질렀어요. 150억에 내가 살 테니 팔면 안 되냐? 매도자가 안 팔았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래서 저도 시세가 150억, 160억까지 팔릴 수 있겠구나라는 감은 좀 잡고 있었고, 근데 작년에는 또 이제 부동산 시장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시기였잖아요. 200억이 거래될 줄 저도 몰랐어요. 부모님은 얼마에 들어가셨어요? 저는 지금 75평을 제가 분양을 받았는데요. 2019년 말인가? 2020년이었나? 저는 정확하게 42억 8천에 들어갔어요.
셋 중에 뭐가 제일 좋으셨어요? 제 취향은 나인원이 제일 좋고요. 뷰가 되게 중요하고 이런 분들은 아크로스홀 포레스트 70평도 맞을 거예요. 저는 사실 제가 나인원 살고 있지만 주택에 대해서 엄청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어디 가는 게 좋겠냐.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 아크로스홀 77평하고 나인원 75평을 보고 있는데 어디 가는 게 좋을까요? 저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임장을 일단 가보시고 성수동에 낮과 밤과 주말과 평일을 다 가봐라. 최소 4-5번은 가야 된다. 주택을 고를 때 절대 그 부동산이 같이 데려간 시간만 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제 서울숲 같은 경우는 공연 같은 것도 많이 해서 주말에 막 가을이나 봄에 공연 소음 같은 것도 꽤 많이 올라와요.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그래야지 그게 좀 파악이 돼요. 내 라이프가 그려져요. 거기서 부동산 자산이라고 하는 걸 한번 매매를 하면 전세나 월세로 사면 1-2년 만에 그냥 나가면 되지만 매매로 사면 이게 오랫동안 살아야 되잖아요. 가격이 오른다 해도 양도세 부담도 있을 거고 일생일대의 어떤 결정이잖아요. 정말 이거를 내가 발로 걸으면서 느껴야 된다라고 항상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도 둘 다 가보고 그 친구는 이제 결국 나인원으로 왔는데 저는 사실 그 친구가 총각이라고 그래서 아크로스홀 77평을 가라고 했어요. 내가 만약에 나이도 20대 후반이고 결혼 한참 남았고 이러면 어디 갈래라고 물어보면 뷰도 좀 중요하고 사람들 뭐 집에 많이 불러서 파티도 하고 막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데는 아크로스홀 포레스트 77평 더 멋이 나는데 타워형하고 이거랑 좀 비교를 해보면 거기는 서울숲의 존재가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올라가지 못했을 거예요. 뷰 좋은 아파트는 되게 많아요. 여의도 쪽도 이제 서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뷰 좋은 아파트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급 주거지를 볼 때 되게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앞으로 패러다임이 좀 많이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항상 학원가, 대치동, 개포동 또는 학군 좋은 그런 동네가 이제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전히 학군은 중요할 거고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좋은 대학 또는 좋은 곳에 교육시키기 위해서 학군 좋은 데를 선택을 하겠지만 지금과 같이 이 정도의 프리미엄은 아닐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어떤 게 그럼 중요해질 거냐라고 봤을 때 저는 공원이나 이런 녹지가 되게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도심지 안에 녹지가 있다라고 하는 게 실제 삶의 어떤 질을 굉장히 올려주는 부분들이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반포 같은 경우는 그걸 다 가지고 있는 동네예요. 그 앞에 한강공원 있잖아요. 근데 강북에서 있는 한강공원과 그 반포에서 가지고 있는 한강공원이 좀 많이 달라요. 성수동 트리마제도 앞에 바로 한강공원이 있지만 거기는 실제 정비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되게 작고요. 거기서 뭔가 되게 뭐 산책을 하고 뭔가 문화생활을 즐기고 그런 공원이 아니에요. 그냥 진짜 자전거 길이에요. 그냥. 그래서 강북에 있는 한강공원들이 개발이 거의 다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한강공원들도 강남 위주로 개발을 했어요. 지금까지. 여의도 한강 크죠. 반포 한강 크죠. 세비둥둥섬 있죠. 그래서 반포 아파트 단지가 왜 이렇게 비싸냐를 보면 학군도 물론 괜찮고 균일성이 높고 그리고 대규모 신축들이 들어서면서 비싸진 것도 물론 있고 교통도 좋고 하지만 앞에 공원의 존재도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부자들의 거주지, 하이엔드한테만 특성될 부분일지 아니면 저 같은 평범한 직장인들이 집을 구할 때도 사실 통용될 부분일지 궁금해요. 결국은 저는 가중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녹지는 되게 중요하니까 학군 뭐 등등 그리고 뭐 전철역에 있는지 없는 역세권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게 완전히 하이엔드로 갈 때 가중치가 달라지고요. 그리고 완전 하이엔드는 아니고 균질성이 좀 높은 그래도 좀 상류층 사람들이 사는 이제 반포라든가 이런 데는 이 가중치가 또 달라지겠죠. 대치동이나 개포동 같은 데는 약간 좀 특수한 동네이긴 하고요. 그리고 중산층들이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그런 아파트들은 대중교통으로 다닐 수 있는 교통의 가중치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고층에 그 한강이 쫙 보이는 그런 아파트들을 우리가 상상하는 건데 처음에 거기서 살다가도 아이가 생기고 가정이 생기면은 사실 거기를 떠나가게 된다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청담자이나 이런 데가 좀 많이 그래요. 사실 그 말을 하면 뭐 한강뷰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신데 그렇진 않아요. 한강뷰의 프리미엄 분명히 있고요. 뷰의 가치가 굉장히 큰 아파트들은 이제 굉장히 갭이 많이 벌어져 있고 그걸 가중치의 문제거든요. 그것도 내가 총각일 때는 멋지게 살고 싶고 SNS 자랑도 많이 하고 싶고 근데 뷰의 가치가 그렇게 저는 오래 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삶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근데 시장 가치는 그게 상당히 좀 높이 프리미엄 형성하고 있죠. 그럼 트리마지와 나인원을 약간 비교를 해보자면 나인원 한남이 더 살기 좋다고 하셨어요. 지금 상황에서. 네네네. 이유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일단 커뮤니티도 압도적으로 좋고요. 그냥 비교가 아예 불가능할 정도예요. 하이엔드 이제 아파트냐 아니냐를 가장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뭐냐고 물어보면 전 공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리마제처럼 11평, 16평, 28평, 그러니까 소형 평수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 아파트는 절대 하이엔드 아파트로 갈 수 없어요. 그건 입주민들의 구성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가 트로피 아파트가 되긴 힘들어요. 그래서 아크로스홀 포레스트가 트리마제보다 훨씬 비싼 거예요. 아크로스홀 포레스트가 물론 층고도 더 높고요. 그리고 서울숲하고 더 붙어 있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반영이 돼요. 가격에. 더 잘 지었어요. 사실 더 잘 지었는데 근데 트리마제도 잘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렇게 가격 차이가 이렇게 벌어지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평역대가 가지고 있는 진입장벽이 있어요. 근데 진입장벽이 너무 낮아버리면 당연히 그게 트로피 아파트가 되기가 힘든 거예요. 앞으로는 이제 작은 평형이 뜬다 뭐 이런 얘기들이 들리기도 했는데
부자들 아파트는 또 다른 얘기였어요. 하이엔드는 넓은 평수 위주로 구성된 아파트가 훨씬 인기가 많아요. 트로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진입장벽이 낮으면 누가 거기 더 들어가 살고 싶겠어요. 트로피 아파트는 사람들이 거기 사는 것만으로도 자기 신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평형 외에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전용 면적이고요. 세대당 쓰는 평형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아리팍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보죠. 층고도 높고요. 일반 아파트 층은 정말 잘 지었어요. 1611세대거든요, 아리팍이. 근데 그 안에 커뮤니티도 가보면 생각보다 되게 괜찮아요. 그리고 한가운데 딱 멋지게 보이는 스카이 라운지도 있고 괜찮은데 문제는 1600세대가 그거를 쓸 때 쾌적하게 쓸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세대당 배분되어 있는 공용 면적이 전 럭셔리를 결정하는 되게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일을 하셨길래 여기 살 수 있게 되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냐라고 물어보시면 회사를 다니고 있고요. 패밀리 비즈니스도 하고 있고 제가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고 나인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매매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서 그렇지 분양을 받을 때에는 엄청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좀 받긴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사업도 좀 하고 있었고 돈도 좀 열심히 좀 모았었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분양을 받을 수 있었죠.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의 한국의 경제 패러다임이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 50년 동안 한국의 부의 형성에 가장 중요한 키팩터가 뭐였냐면 부동산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단순히 내가 현대아파트 하나 분양받아서 존버했더니 지금 50억이래 이런 어떤 스토리들 그런 것뿐만 아니라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팩터였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한국을 먹여 살렸던 거는 예전에 IT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한국을 여태까지 먹여 살리고 한국의 이제 경제를 이끌어왔던 게 다 제조업체들인데 뭔가 내가 제조를 하려면 공장을 세워야 되고 공장을 살리면 땅이 필요하고 땅을 깔고 앉고 공장 깔고 앉아서 한 몇십 년 동안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공장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이런 케이스들은 너무나 많고요. 물론 다른 케이스도 되게 많죠. 경북대 의대를 나와서 두 의사의 이제 그 명함이 갈렸던 얘기를 제가 이제 예시로 하나 들었었어요. 한 의사는 경북대 나왔으니까 대구 경북 지역이잖아요. 대구에서 개업을 해서 30년 동안 개업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물론 거기서 땅값이 좀 올랐죠. 근데 한 의사는 똑같은 학교를 나와서 똑같은 과를 나와가지고 나 그래서 서울에 가서 개업을 해야지. 물론 개업해서 엄청나게 잘 되진 않았어요. 그냥 적당히 그냥 되는 그 정도 병원이었어요. 서울 가서 개업을 했는데 그 당시에 서울의 집값과 대구, 부산의 집값과 엄청나게 차이가 안 났어요. 그리고 건물 가격도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안 났어요. 근데 그분은 서울에서 어차피 내가 병원 할 거고 그 당시에는 의사들이 지금도 훨씬 더 돈을 더 많이 벌었던 시기이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 꼬업 빌딩을 하나 매수를 해서 자기 병원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30년이 지나고 나서 딱 보니까 둘이 의사로 번 돈은 비슷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건물이 300억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 건물이 100억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져 있는데 이게 되게 드라마틱한 사례긴 한데 저는 이게 되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준다고 생각을 해요. 제조업체 같은 경우도 서울 수도권 근처에 있는 공단에서 한 업체들이 자산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땅값이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지난 몇십 년 동안. 그래서 그게 불을 가르는 기준이 됐던 것 같아요. 그게 단순히 미시적으로 작게 보면 개개인이 선택한 아파트, 서울 아파트, 강남 아파트, 더 깊게 들어가면 압구정 현대 이런 데가 되겠지만 좀 더 넓게 보면 경제 주체들이 돈을 벌었던 그 방법이 결국은 다 땅이었던 거죠. 앞으로의 패러다임도 그렇게 될까요? 저는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첫 번째는 수축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30년 동안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벌어진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시에 GDP 성장률도 굉장히 높았고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았고 서울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왔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반영된 게 부동산 지가 인 건데 그럼 앞으로 이게 빠질 거냐?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돼 있으니까 빠질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경험했던 그 드라마틱한 그 정도의 결과가 나오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지방 소멸은 가속화되겠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지방에 있는 부자분들이나 자산가분들도 많이 하는 얘기가 저희 장인 장모님도 지방에 살고 계신데 하루빨리 거기 있는 거를 팔고 서울로 시프트를 해야 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앞으로 한 몇 년 동안이 한 3, 4년 정도 동안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3, 4년? 네, 왜냐하면 2027년부터 인구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요. 그리고 국민연금도 그때부터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2차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은퇴하잖아요. 근데 이 인구층이 엄청나게 두텁단 말이에요. 근데 밑으로 갈수록 역피라미드 구조로 인구가 점점 줄어요.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그런 연금이나 이런 거 다 반영이 될 거고 그러면 그 적자를 보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로 좀 경제에 타격도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는 거는 지금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긴 한데 지금 되게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자산 시프트를 하루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자들 부동산 알아서 뭐해? 나랑 상관없는 얘기야 라고 생각하실 분들한테 어떤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관심이 없으면 기회가 와도 못 잡아요. 저도 기회를 놓친 게 너무 많고요. 앞으로 기회를 잡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저 생각을 해요. 제가 꼬마빌딩 투자한 것도 사실 돈 얼마 안 들었거든요. 폭등기 직전에 꼬마빌딩을 2개를 샀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인사이트가 있어서 산 건 솔직히 아니에요.
근데 그 전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금매로 나온 걸 잡을 수 있었고, 근데 실제 돈이 많이 안 들어갔어요. 처음에 제가 투자했던 조그만한 꼬마 빌딩은 3억으로 투자해서 한 2년 만에 한 2배 정도 해서 이제 먹고 나왔거든요. 양도세 내고는 한 4억 한 몇천 이 정도의 돈을 이제 벌었었고, 근데 제가 만약 관심이 없었다면 그 기회를 잡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때 계속해서 수익을 좀 낼 수 있었던 이유가 계속 관심을 갖고 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자기가 투자해서 어느 정도 돈을 벌면 더 큰 걸 하게 되고 더 큰 걸 하게 되고 이렇게 점점 스텝 바이 스텝을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빌딩 투자는 뭐 부동산 투자는 뭐 돈이 많이 들어 이렇게 편견을 가져버리면 나에게 오는 그 많은 기회들을 다 그냥 버려버리는 거거든요. 어차피 경제는 업앤다운이 있어서 분명히 기회는 온단 말이에요. 근데 기회가 올 때 내가 빌딩 투자할 돈이 없으면 다른 거 투자해도 되는 거고 조금 더 소액으로 투자해도 되는 건데 아예 내가 내일이 아니야 라고 해버리면 그 엄청나게 많은 기회들을 다 날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